김용민 브리핑. (2017년 3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지금부터 21세기 21대 대통령 선거 자유당 대선 예비후보 출마 예정자 김용민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자유당 잠재적 대권주자 김용민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든 대통령 박근혜 동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비탄한 상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동지가 구속된다면 우선 그 자신이 국민에 의해 권좌에서 쫓겨나 차디찬 감옥에 갇히는 최악의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옷을 모두 벗은 채 검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의를 입으며 때에 따라서는 수갑을 차야 합니다. 수차례 법정을 드나들며 올림머리 없는 생머리를 그대로 노출해야 합니다. 차디찬 독방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텔레비전 시청, 약물 주입 모두 불가능해집니다. 1억만 넘어도 무기징역이 가능한 판인데 수백억대 뇌물을 받은 혐인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게다가 보수의 화신 아버지 박정희 시대까지 싸잡혀서 정치적 종언을 고하게 됩니다. 우리 보수 정치의 모든 미천은 상실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당 어떤 정치인의 헛소리처럼 궁궐에서 쫓겨난 왕에게 사약을 내리려 하는 인정사정 없는 검찰이라며 얄궂다고 비난만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식의 온정주의가 민주공화국 법치국가에서 자유당의 설 자리를 좁혀왔습니다. 자유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공당입니다. 아프더라도 참담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만든 정권의 몰락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깊은 반성과 처절한 참회를 해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희망 대신 절망을, 웃음 대신 슬픔을 주었던 지난 10년, 아니 김영삼 정부 이전 시기까지 모든 죄과를 인정하고 절연하겠다,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권력 찬탈, 인권 말살, 선거 부정, 언론 탄압, 시민 악살, 감시 사찰, 경제 파탄, 빈부격차, 국민 분열, 분단 심화 등 지난 세월의 적폐를 부정하지 않고는 우리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이들의 역사를 깨끗이 지운 자유당. 그래서 족쇄를 떼어내고 미래를 향한 전진이 시작되는 자유당. 그런 자유당만이 새롭게 거듭난 자유당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면적으로 새 인물, 진보도 좌파도 인정할 수 있는 새 지도자, 저 김용민이 전면에 나설 때만이 자유당은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김용민이 혁신된 자유당을 개척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깨끗한 보수, 품격 있는 보수, 미래지향적인 보수를 개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유당의 새바람, 저 김용민과 함께 해주십시오. 김용민 예정자님,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광고를 들어야 합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고품격 찌라시.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장이 함께합니다. 찌라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주말에 국민의당 호남권 경선 대박 났어요. 9만이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런 보도를 받고 평가들을 봤는데요. 예.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그게 어떻게 대박이죠? 제가 보기엔 쪽박인데? 지금 호남 지역에만 유권자가 45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뭐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국민의당은 일요일 날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이유로 그 이제 전체적으로 당원 지지도 확인 없이 그냥 투표소만 열어놓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투표를 개방해서 지지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은 게 9만이었고요. 이야, 아주 원시적 형태의 오픈 프라이머리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국민의당을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든 들어와서 선거를 해봐 주세요. 단 뽑을 사람은 안철수와 손학규, 박주선 뿐입니다라고 한 선거였고 사전에 후보자를 결정을 하고 사전 선거인단을 받아서 온라인으로 선거인단을 모았던 더민주당은 45만 명을 모았어요. 그렇다고 치면 9만 명을 모아서 5만 9천 명의 지지를 이끌어낸 안철수가 호남 지역에서 완승했다고 말하는 것은 전체 450만의 표본을 넣고 있는 호남 지역의 정서에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맞는 말로 받아들여줘야 되는 것이죠. 본인 확인은 하고 투표하게 했겠죠? 물론 본인 확인이야 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국민의당 지지자인지 애초에 투표를 할 목적으로 찾은 사람인지 지나가던 사람한테 투표 한번 하고 가세요 라고 모집을 했는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호남은 국민의당 사실상 정치적인 기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모았다고 하는 9만 명 정도의 숫자는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자체 당원의 숫자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근접합니다. 만일 그 당원들이 100% 나와서 투표에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의 참여, 국민 경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민의당의 어떤 국민에 대한 호남 지역 주민들한테 대한 투표에 대한 호소,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데는 완전히 실패한 경선이다. 이렇게 평가해야 맞는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부정적인 면을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 호남에서 이 정도의 숫자를 대박이라고 했을 때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다른 지역 안에서의 어떤 선거인단 모집 또는 참여도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올 것인가가 또 걱정이 되는 것이고,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얻어낸 전체적인 투표가 어느 지역에서 얻는 표랑 같다는 얘기죠. 국민의당 경선이 전국을 다 순회하게 되면 예. 전체 투표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100만 명은 충분히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지지층이 많고 성공적으로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들였어야 할 광주, 전남, 호남 지역 경선에서 6만 명이 채 못 미치는 정도의 숫자를 끌어모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때 다른 지역 안에서의 조직적인 어떤 동원이라든지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해서 의외로 손학규 후보의 표가 높아지고 점차적으로 지금 3만 표에 불과한 그 지지층의 격차가 점점 얇아지게 된다고 하면 최종 경기 서울 지역에 와서의 마지막 선거에서는 지금의 뭐 70% 이상의 지지율을 얻었다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무색해질 공산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당 경선은 더더욱 숫자적인 면에서 그리고 앞으로 참여자 그리고 지지율 그 변동 추이에 대해서 꼭 눈여겨봐야 될 여지가 많은 경선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죠? 현재로 보면 국민의당에서는 당연히 안철수 후보가 되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쟁하고 있는 손학규 후보는 말 그대로 굴러온 돌이고 예. 박주선 후보의 지지율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뭐 8대1, 9대1의 수준으로 이겨야 마땅한데 예. 현재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로서 당에 대한 장악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점을 자꾸 되새겨보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정치적 행보를 나홀로 대권 후보의 행보를 진즉부터 누가 지정해 준 것도 아닌데 당이 공식으로 인정한 것도 아닌데 나홀로 행보를 펼쳐왔던 바고 현재 당은 박지원 대표에게 거의 완벽하게 장악되어 있다고 봐야 맞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근데 박지원 대표는 꾸준하게 계속 개헌 논의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야 2당과 함께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과연 이 안에서 박지원 대표의 복심이 마지막까지 안철수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건 아직 확실하게 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결론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봐지는 거죠. 예. 오늘 아침 신문에 그 박지원 대표의 발언이 탑을 장식하고 있더라고요. 예. 문재인 후보 꼭 되길 바란다. 안희정 후보는 너무 버겁다.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장난을 기막히게 치는 방법도 있구나 싶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저 호남 지역의 본격적인 경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수준의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거고요. 예. 또 그걸 받아쓰고 있는 언론들의 어떤 그 대서특필을 보면서 아, 참 정치 비정하다. 재밌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너무 수법이 낡아요. 그러니까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이럴 가능성 혹시 예견 안 해보셨습니까?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이제 각각 민주당 또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되고요. 이렇게 돼서 안철수 후보가 홍준표, 뭐 김진태 이런 여권의 보수 후보들을 따돌렸을 경우, 그러니까 보수층 지지자들이 뭐 문재인보다는 안철수 쪽에 쏠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철수가 되지 않겠나 해서 안철수를 밀어주는 이런 구도, 즉 양강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양당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양강 구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양당 구도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강 구도 역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국민의당이 현재 제3당으로서 자리를 하고 있는 이상 그리고 스스로 호남을 중심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역당의 면모를 못 벗어나고 있는 지금은 아무리 여권 후보가 찌질한 후보들이 뽑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기존의 TK나 PK에 고정적으로 돼 있던 고정 보수층의 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흘러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져요. 아니 근데 지난번 총선, 작년 총선 때 국민의당이 상당한 의석수를 보유하게 된 것도 당시 새누리당에게 실망한 보수층이 국민의당으로 갈아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소속 의원들 대부분 2명을 빼고는 전부 다 호남 출신 당인 것이고요. 아, 그렇죠. 네, 그 원류가 또 민주당에서 뿌리가 빠져나왔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국민의당이 창당 직전이기 때문에 예. 당으로서의 고유 색깔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어떤 선거였기 때문에 그건 예. 지금의 상황하고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50만에 달하는 전남 호남권의 투표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가 과연 문재인과 안철수라고 하는 두 사람의 후보를 놓고 어느 한쪽을 선택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제 생각에 지금의 안철수에게 몰려있다고 하는 호남 민심도 오히려 선명한 야당을 주창하고 있는 이건 총선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에게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 거고요. 예. 지금 마찬가지 역으로 국민의당의 간판을 가지고 본인이 보수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안철수 후보의 외침도 지금 있는 바른당과 한국당의 어떤 당적들과 의원 그리고 세력들이 남아있는 이상은 100% 안철수에게 일부는 건너올 수 있겠습니다만 100% 안철수에게 그 지지층이 쏠려서 예. 현재 5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의 위협적인 수순으로 성장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만일의 경우 정말 생각하긴 싫은 경우지만 국민의당과 바른당과 한국당이 합쳐져서 거대 보수 여권을 만들어내게 되는 구도가 일어난다고 하면 예. 그때 가서는 어느 정도 필적할 만한 수준까지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시기적인 면으로도 정치적인 색깔을 보더라도 예. 그리고 지금 각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 뚜렷한 어떤 개성과 반발성을 보더라도 지지층의 특성을 보더라도 이런 류의 야합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게 예. 시기적으로 맞는 판단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비토하는 쪽에서는 반문연대 이 가망성이 있다. 다 합치자. 지금 이러고 있는 양상이고요. 예. 문재인 전 대표가 확장성이 없다 이렇게들 진단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오늘 그 다음 뉴스에 올라온 전체적인 지지율을 보니까요. 예. 항상 고정으로 35% 되어 있는 문재인 후보 뒤에 안희정 후보 17, 안철수 후보 12, 이재명 후보 10 정도로 돼 있는데요. 예. 전체 이제 4사람을 다 합쳐놓고 봤을 때, 그 중에 3사람이 민주당 지지자라는 거죠. 예. 네, 나중에 이게 이제 단일 구도로 선거가 합쳐지게 되면, 그 지지율 3개를 합치게 되면 65%가 넘는 수준인 거거든요. 예, 예. 그 65%의 지지율이 단일화가 됐다고 해서, 안희정을 지지하는 표, 이재명을 지지하는 표가 당을 바꿔서 안철수 후보에게 간다는 거는 대통령 선거의 어떤 특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고요. 지금에 있는 전체적인 민주당의 대세론, 꼭 문재인의 대세론이 아니라 민주당 후보의 대세론 또는 민주당 정권의 대세론이 어느 정도 굳어가고 있는 시점으로 가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 그런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양강구도가 형성되더라도 안철수를 위한 표는 많지 않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12, 3% 선이 최선의 지지율인 거죠. 예, 그래요. 자,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유력한 상태에서 안희정, 이재명 이 두 분이 이제 경선에서 탈락했을 경우 그 지지자들의 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뭐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바로는 안희정 후보에 지지하는 표는 반반씩 갈라져서 예. 안철수와 여당 진영으로 간다 뭐 이런 예측이 있어요. 또 이재명 후보 지지자표도 상당수는 문재인 후보에게 가지 않는다라는 식의 이제 지지도 조사가 있는데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지지도 조사 내용 안에서라면 뭐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민주당의 지지층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안에서의 표 이동, 그러니까 당을 뛰어넘는 표 이동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게, 있어도 극히 적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국민 지지율 선 안에서 문재인이 우월하게 1등의 위치에 있는 것은 자명한 위치인데, 이게 과연 과반수의 수준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일 거거든요. 이제 이탈한, 예를 들어 안희정과 이재명에게 쏠려있던 그 표가 그 표를 흡수할 수 있는 대상이 어느 사람으로, 안철수로 특정 지을 수 있거나 홍준표로 특정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게 대선에 뭐 중요한 걸림돌이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인데요. 지금의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도 전혀 다른 색깔을 보이고 있는 다른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들을 흡수하고 그 사람들을 통합할 만한 여력이나 정책이나 인기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류의 어떤 성급한 예상은 이건 이제 지지자 결속을 위한 당 내부에서, 그러니까 후보자들 자체의 어떤 얘기이거나 오히려 이제 민심 이탈을 부추기기 위한 문재인이 아니면 민주당이 아니다라는 식의 어떤 극단적인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문을 기치로 하는 사람들이 역선택을 했던 가운데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숫자 정도를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민주당 자체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가 한 번에 다른 당으로 바뀌기 위해는 나머지 당들이 보여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류의 예상은 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우리 박지원 대표나 김종인 전 대표나 헛꿈을 그만 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빨리 주변 정리하시고 은퇴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래 뵙고 싶지가 않은 분들이라. 더 문캠에 합류하라고 어떻게 조언하실 마음은 없습니까? 이제는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확장성을 필요로 하는 수순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그 캠프에 가서 합류할 것도 없거니와 그분들이 제안하거나 조언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그걸 알기 때문에 반문, 비문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겠죠. 예. 새로운 시대를 거부하는 조류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찌라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지롱. 이 씨발 새끼가 야마돌아 죽겠는데 약을 올려? 안 되겠다. 씨발, 어차피 감옥 갈 거 살인죄 하나 더 얹지 뭐. 어차피 살아서 못 나올 거. 박씨, 모범수 출소 이 가능성도 생각해봐야지. 당장은 아니겠지만 훗날 내가 대통령이 되면 광복절 특사 한번 생각해줄 수도 있지 않겠어? 네가 대통령을 한다고? 야, 문재인이가 마약해서 탄핵당하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세상사 알 수 없는 일이지. 1년 전만 해도 당신이 이 지경이 될 줄 알았나? 하여간 이제부터 아스팔트에 피가 흥건하겠군. 그 지난주 태극기 집회 사진 못 봤어? 수가 확 줄어들었던, 아니 돈이 확 줄어들었던 태극기 집회. 당신이 감옥 가면 그 집회도 대미를 장식하지 않겠어? 안 그래? 씨발 새끼, 네 조시다 이 씹새끼야. 요 며칠 전이 네가 옥새 들고 나르샤 했던 1주년 되는 날이었어. 1년 전에 그 지랄 기억하지? 옥새 들고 나르샤. 이게 원래 그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를 패러디한 거지? 육룡이란 말이 나와서 그런데 용비 어천가에도 육룡이 나오지. 육룡. 이 조선 왕의 6대조 할아버지가 육룡인데 용비 어천가가 만들어지던 이 시기의 왕은 누구일까? 박씨 혹시 알아? 알지.
1번 태조 이성계, 2번 태종 이방원, 3번 세종, 4번 세조, 5번 단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오인용의 만당 감옥 극장판 대개봉! 비급을 갖는 자, 무림을 평정할지니 미친놈, 웃는 놈, 이상한 놈의 비급 쟁탈자. 그 말 땡겨! 시저대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오인용의 극장판 삐들이 코믹 액션. 웃지마 이씨! 만담 강호 3월 22일 대개봉. 아 씨발 청소년 관람 불가야.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여드립니다. 뉴스의 정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원이시죠. 인권 변호사인 김용민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예. 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소식 접하셨죠? 네네. 예.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이제 검찰에서 영장 청구하면서 밝혔던 내용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범 관계에 있는 이재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장이 발부된 것과의 형평성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이 아마 핵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일반적인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상량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구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뇌물을 준 사람마저도 구속이 됐기 때문에 뇌물을 받았다라는 사람은 구속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뭐 구속이 확실시 된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네. 한 가지 뭐 덧붙이자라고 하면 이제 범죄가 상당히 중대하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것이었는데요. 구속을 하려면은 법에서 정한 사유들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뭐 알려진 바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종범이라든가 공범 등을 통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고 실제로 또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청와대에서 문서 파쇄기를 대량으로 구입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뭐 결국에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하는 그런 뭐 정황들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점까지 봤을까요? 파쇄기 건도? 글쎄요. 검찰에서 아마 뭐 보도가 났으니까 고려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이런 모습이 참 생소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박근혜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서 그 전면에 나섰던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이런 풍경이 대단히 생경한데, 자, 그래서 사실은 여러 말들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뭐 영상 녹화도 안 하고요. 또 구속영장 청구까지 무려 엿새가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보자면은 혹시 그 영장을 좀 엉성하게 만들어서 영장이 기각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는 없는지 이걸 또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검찰의 입장을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상황을 생각해보면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의 사활을 걸고 네.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할 거라고는 생각됩니다.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될 경우에는 그 후폭풍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 네, 영장 청구 자체는 굉장히 치밀하게 검토해서 잘 준비해서 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 염려했던 대부분의 국민들이 많이 염려했던 것은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까 그리고 예. 구속을 제대로 시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의심이었거든요. 예, 예. 저는 그 의심이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지금 유력 대선 후보군들이 모두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검찰개혁을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방안으로서 하나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곳을 만들어서 예. 검찰의 권한을 일부 가져가겠다라는 어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도 충분히 수사를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에게 신뢰를 이만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보여줘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 사실 조직 차원에서는 물러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예, 예. 어떻게 박근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 실질 심사 3월 30일이죠? 예, 그날로 잡힌 것 같습니다. 예, 그날 나올까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제 피의자 신분이고 영장 청구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의 일환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영장 청구를 하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임시 발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치소라든가 아니면 검찰에 있는 구치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임시로 유치를 한 상태에서 예. 재판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출석한다고 하더라도 부인을 위한 구속영장은 발부해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나는 적극적으로 법원에 나가서 자신의 입장을 나는 무죄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무죄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다툴 것인지 그 부분은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영장 실질 심사고 뭐고 응할 수 없다, 안 나가겠다 이러면서 네. 집 밖으로 안 나오는 그런 막 나가는 수를 쓰진 않겠죠? 사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청와대에서 한동안 안 나오고 보일러 핑계를 냈던 것도 물론 실제는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렇게 추단할 수 있는 어떤 정황이었던 것 같고요. 예.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를 해서 결국에는 체포가 되는 그렇게까지 흘러갔지 않습니까? 고향 집으로 갔죠. 네. 그래서 지금 박 전 대통령도 최후의 수단으로는 소위 말해 자신이 피 흘리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피해자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시도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의심은 들긴 하는데요. 예. 사실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에게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거나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것 같지는 않아서 예. 그렇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어야겠죠. 예. 3월 30일이가 이번 주 무슨 요일인가요? 네, 이번 주 목요일. 목요일이군요. 그러면 금요일 새벽쯤에 구속영장 집행 여부가 결정 나겠네요. 네, 통상의 예로 보면 그 정도쯤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이전에 실질 심사 후에 대기하는 장소가 구치소라면 거기 가서 옷을 다 벗고 검문을 당하고 한동안은 수의복을 입고 대기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 하는 겁니까? 네, 일단 임시 구인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절차들은 거칠 것입니다. 예, 그래요. 이 사람이라고 봐줄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럼요. 범죄가 상당하니까요. 저 변호사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400억 정도 이제 삼성한테 뇌물을 받은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전면 인정이 되면은 그 형량은 어느 정도까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모두 다 이제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경우에는 예.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법률상으로는. 예. 그런데 뇌물 액수에 따라서 형량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예. 우리 법에는 1억 원 이상만 받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한 범죄죠. 1억 원만 받아도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수수한 금액만 300억 정도이고 130억 정도는 약속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SK라든가 롯데라든가 다른 이제 대기업들에게도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금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삼성만 400억이란 얘기죠? 네, 맞습니다. 삼성만 430억 정도였으니까요. 예. 전부 다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예. 이 정도 사안은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고될 것 같습니다. 예, 살아서 나오기 힘들 그런 형량이군요. 한마디로. 네. 예. 하여간 다음 정부가 촛불혁명을 받드는 그런 정부라면 뭐 박근혜 임기 중에는 풀어주면 안 되죠. 뭐 어떤 명목으로든 한 짓이 너무나 사악하고 사특하기 때문에라도 말입니다. 예. 네. 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또 귀한 일 하고 계신 우리 김용민 변호사. 김용민이란 이름 가진 사람들은 이게 다들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김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살이 꽉 찬 데다가 막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오늘은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에 대해서 파헤쳐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침몰 원인에 대해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세월호가 잠수함과 부딪혀 침몰했다는 이른바 잠수함 충돌설입니다. 이화여대 나노과학부 김관묵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그만한 형체로 나올 수 있는 물체가 사실 선박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선박은 없었고 그렇다면 이제 물에서 올라온 어떤 물체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레이더 영상에서는 주황색 괴물체가 등장했습니다. 김관묵 교수의 주장은 그 주황색 물체가 잠수함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네티즌 수사대 자로 역시 다큐멘터리 세월X에서 잠수함 충돌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찾아낸 모든 정황들은 딱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그건 외력입니다. 잠수함 충돌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6일 아침 마침내 세월호가 그 전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도군 해역에서 인양된 세월호 전체는 온전한 상태를 보였는데요. 인양 과정에서 뚫은 160개의 구멍과 절단된 램프 이외에는 변형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즉 외력에 의한 충돌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세월호 전체 원형 그대로 인양된 것입니다. 이로써 잠수함 충돌설은 침몰 원인의 가능성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기회로 조선일보는 또다시 괴담 세력을 운운했습니다. 괴담 세력이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을 만들어내 트집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2010년 천안함의 침몰 원인으로 조선일보는 인간 어뢰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쳤었죠. 북한의 인간 어뢰 부대가 침투해 천안함과 자폭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LA타임즈는 이를 두고 007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 제기들은 박근혜 정권의 진실 은폐 시도와 부실한 진상조사에 의해서 시작됐죠.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금방 줄까 은방 줄까 아니면 동방 줄까? 그런 거 말고 중개 수수료 없는 직거래방으로. 아이 그럴 거면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가서 알아보아. 그런데 직거래 불안하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피터팬이 지켜드립니다.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에서 안심 직거래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실제 소유자와 계약하는 건지 이중계약은 아닌지 등의 문제는 물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나 대신 소송까지. 우와, 진짜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SNS 공유만 해도 내 방에 권리 침해는 없는지 융자는 얼마나 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는 부동산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용남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에? 서면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배고픈데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갈까? 춘천 닭갈비 맛을 원해? 그러면 킹 닭갈비지. 킹 닭갈비? 그럼 남녀노소 누구나 춘천 사람마저 그 맛에 반했다는 킹 닭갈비. 요리하기 번거롭지 않아? 봉지 뜯고 그냥 볶아 먹으면 돼. 야채를 더 넣으면 맛이 끝내주고. 오늘 우리 집에서 닭갈비 먹고 갈래? 아이, 몰라. 뿅뿅.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완배 기자님이 갑자기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그게 아니고 버튼을 잘못 눌러서 무슨 메시지를 보내라고 나오는데 이걸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거나 보냈는데 무슨 메시지가 갔나요? 예, 영화 관람 중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김용민 변호사님하고 통화하실 때부터 계속 예. 그러셨군요. 지구 종말의 날이 온 줄 알았어요. 예. 휴거는 내가 될 텐데 어떻게 이완배 선배가 전화를 안 받으시나 했습니다. 예. 네. 자, 박근혜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제 금요일이면은 뭐 갈지 말지 고앤 스톱이 결정될 텐데. 네. 우리 이완배 기자님 감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이재용에 이어서 또. 네. 감동으로 따지면 사실 조금 들으시는 분들이 의아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재용 구속대가 훨씬 더 감격적이었고요. 박근혜 구속은 전투력을 더 막 불끈 생기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근데 먼저 좀 전제로 할 거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경제학적인 이야기고요.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기에 조금 생소하고 약간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범죄 경제학이라고 불리는 분야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이 분야는 경제학에서 굉장히 유망한 분야라고 꼽힙니다. 아직도 발전이 좀 덜 돼서 개척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라고들 하고요. 이 분야의 선구자로 꼽히는 사람이 게리 베커라는 경제학자입니다. 199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입니다. 근데 여담입니다만 이 게리 베커는 굉장히 특이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왜 사람들이 결혼을 요즘 들어서 덜 할까? 왜 아이들을 안 낳을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서로 죽고 못 사니까 평생 가약을 맺고 이렇게 결혼을 좀 사랑스럽게 표현하잖아요. 아이는 우리의 이세를 갖고 이런 식으로요. 근데 베커는 경제학자답게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고 해서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내가 저 선택을 하면 비용이 얼마가 들고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은 얼마냐
이걸 계산을 한 후에 비용에 비해서 이익이 크면 그 선택을 합니다. 반면에 이익에 비해서 비용이 크면 그 행동을 안 하죠. 요런 걸 전제로 인간의 선택을 분석한 학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결혼을 많이 안 하는 이유는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서 얻어지는 이익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었다는 거죠. 반면에 비용은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익에 비해서 비용이 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다. 이런 분석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입니다. 네. 예를 들면 농경사회 봉건시대 때만 해도요. 가족이라는 존재는 그리고 수많은 자녀의 존재는 경제적으로 이익이었다는 겁니다. 일단 노동력이 확보가 되죠. 물론 비용도 늘어나요. 먹여 살릴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하지만 그 비용에 비해서 노동력의 확보라는 이익이 더 크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도 많이 하고 아이도 많이 낳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 때 생각해 보면 뭐 봉건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요. 1950년대, 1960년대에는 우리가 전쟁으로 노동력이 급속도로 줄어들었을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조혼, 다산 이게 이익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사회에 자녀를 여럿이 두는 건 보험 효과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늙었을 때 못 살게 되면 자녀 한 명이 성공하면 나를 돌봐줄 거야. 뭐 이런 기대도 있고요. 예. 근데 요즘은 이런 경제적인 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제일 큰 게 양육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육아 비용 이런 게요. 전세 비용 이런 거요. 그런데 그렇게 키워봐야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아갖고 딱히 자녀를 많이 낳아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요.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면 뭐 안정적이고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이런 거 말고요. 예. 경제학적으로는 규모의 경제라고 하거든요. 한 명이 있을 때보다 두 명이 있을 때, 세 명이 있을 때가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솔로로 살면서 혼자 밥 먹을 때보다는요. 두 명이 살면서 한 끼니 때우는 게 훨씬 더 절약이 돼요. 규모의 경제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반찬은 그대로 두고 밥 한 그릇도 얹으면 되는 거니까 혼자 살 때보다 둘이 살 때 비용이 줄어들죠. 주거 비용도 줄어들고요. 근데 요즘은 혼밥 쪽도 딱히 크게 비용이 안 들죠. 혼밥 쪽 전용 시장이 워낙 발전이 됐으니까요. 게다가 결혼을 했을 때 제일 큰 문제는 역시 육아입니다. 애가 하나 생기는 순간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생겨요. 예. 그래서 가정을 꾸리면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규모의 불경제, 규모의 비용 이런 게 생깁니다. 실제로 그 게리 베커 교수는 최근 들어와서 한국을 딱 집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특히 결혼율,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막대한 육아 비용, 낮은 청년 고용률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조언을 한 적도 있어요. 예. 아무튼 베커 교수는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선택할 때 반드시 행동에 드는 비용하고 그 행동이 가져올 이익하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행동을 한다는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것을 연구를 해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습니다. 예. 이 어느 날 이 사람이 되게 독특한 경험을 합니다. 이 사람이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교수를 할 때인데요. 예. 지각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만차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야, 어떡하지 이러다가 불법 주차를 할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불법 주차를 실제로 하는데 이 베커 교수가 불법 주차를 결심하기까지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엄청난 계산을 자기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불법 주차를 해서 시간을 절약해가지고 강의 시간을 지켰을 때 내가 얻는 경제적인 이익은 얼마일까? 분명히 이익이 있겠죠. 학생들에게 신뢰를 얻고요. 또 학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징계도 피하고 이런 이익의 총량을 막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불법 주차를 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얼마일까? 이 고민을 막 했다는 거예요. 첫째로 일단 안 걸리기만 하면 공짜죠. 예. 공짜로 지각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걸리면은요. 주차 딱지를 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이제 게리 베커 교수는 벌금이 얼마지? 그리고 내가 경찰 주차 단속에 걸릴 확률은 얼마지? 이런 걸 막 계산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결국은 경찰 주차 단속에 걸릴 확률도 별로 안 높고 걸려도 벌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걸려서 벌금을 내는 것보다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강의를 제 시간에 들어가서 얻는 이익이 크다라는 판단이 생겨서 불법 주차를 했다. 이게 이제 자기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담을 가지고 베커 교수가 범죄 경제학이라는 분야를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베커의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이 왜 범죄를 저지를까요? 이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얻는 소득이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지불해야 되는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이 더 들어갑니다.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냐는 거죠. 베커 교수가
범죄를 저지를 때 드는 비용을 수학 공식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아주 간단한 공식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범죄를 저지를 때 내가 지불해야 되는 예상 비용은 이퀄 적발될 확률 곱하기 내가 처벌을 받을 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학 공식이니까 골치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들어보시면 쉽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불법 주차를 할 때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불법 주차가 걸리면은 딱지로 5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요. 그런데 그 5만 원 전부를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걸리는 게 아니니까요.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적발될 확률이 50%라면, 그러니까 2건 중 1건은 항상 걸린다면 예상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5만 원 벌금에 확률 50%, 2분의 1 이걸 딱 곱해버려요. 그래서 2만 5천 원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2번에 1번은 걸릴 테니까요. 예.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침을 많이 뱉잖아요. 근데 이것도 범죄인데 왜 많이 뱉을까 고민해보면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침을 뱉었을 때 걸리면 3만 원 과태료. 이건 센 겁니다. 침 한 번 뱉고 3만 원 물려면은요.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왜 자꾸 뱉냐면 사람들이 걸릴 확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침 뱉는 거 잘 단속 안 하죠. 그러니까 걸릴 확률이 1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살면서 침 뱉었다고 과태료 문 경험을 하신 청취자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침을 뱉었을 때 걸릴 확률이 1만 분의 1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 분의 1이요. 이러면 내가 침을 뱉는 범죄 행위에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기대 비용이 얼마냐면 벌금은 3만 원인데 걸릴 확률은 만 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두 개를 딱 곱해서 3원이 나오는 겁니다. 3만 원 곱하기 만 분의 1. 그러면 이제 내가 침 뱉을 때 드는 비용은 3원밖에 안 돼요. 그럼 까짓 거에 3원 한 번 내고 내가 침 한 번 뱉지. 왜냐하면 입안에 가래침 들끓는 걸 내뱉는 게 3원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커. 시원해져. 이런 비교 끝에 3원보다도 더 큰 침 뱉는 효용을 얻기 위해서 뱉는다는 겁니다. 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범죄 경제학에 따르면요. 범죄는 비용과 이익을 비교해서 내리는 결정이에요. 그렇다면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드는 비용을 크게 물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이익보다 커져야 범죄를 안 저지르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메커 교수 말에 따르면 비용이라는 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는 형벌의 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붙잡힐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형벌하고 검거율에 따라서 비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권 교체가 돼서 누군가가 새로 집권을 한 분이 나는 내 성격상 죽어도 사람들이 길거리에 침 뱉는 건 못 보겠다. 이건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면요. 침을 뱉는 행위에 대해서 비용이 3원밖에 안 든다고 했잖아요. 예. 이걸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범죄가 줄어들거든요. 예. 비용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검거율을 높이거나 형량을 높이거나 둘 중 하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 병력을 대거 늘려서 침뱉기 집중 단속 기간 이런 걸 정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경찰 한 명당 담당해야 되는 인구가 500명이 조금 안 돼요. 근데 경찰을 국민 숫자만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침 뱉나 안 뱉나. 예. 그래서 침 뱉으면 무조건 잡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침 뱉는 범죄를 확 줄일 수가 있어요. 검거율을 높이는 방식. 예. 두 번째로 다른 방식은 형벌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침 뱉으면 벌금이 10억 원. 이래 버리면 되는 겁니다. 네. 이러면 아무리 걸릴 확률이 만 분의 1이어도 10억 원 벌금에 만 분의 1 곱하면 10만 원이거든요. 그럼 세상에 침 한 번 뱉을 때마다 10만 원씩 내고 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면 아무도 안 뱉죠. 이런 식으로 형량이나 확률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비근한 예가 있습니다. 선거 때 돈 받은 사람들. 그렇죠. 수십 배를 물어내야 하는. 네.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감각이 정말 남다르시네요. 그게 정확하게 경제학의 비용과 확률의 함수를 사용을 한 거거든요. 예. 그 얘기를 제가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정치인들하고 재벌들이 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범죄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드는 비용에 비해서 현저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재용은 지금까지 범죄 유사 행위로 8조 원을 차지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구속된 것 빼면 이 일가는 한 번도 안 잡혔어요. 검거율이 제로, 형벌도 빵원이었습니다. 이러니까 계속해서 29세 때부터 저 짓을 반복해서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봐도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저 나쁜 짓을 하고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검거율과 형량이 동시에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횡령, 비자금 이런 경제범죄로 감옥에 갇힌 10대 재벌이 누가 있습니까? 정몽구 딱 한 번 구속됐거든요. 최태원 딱 2번 구속됐죠. 10대 재벌 내에서는 얘들이 둘이 달 거예요. 김승현은 횡령 이런 게 아니고 92년에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고 2000년대에는 폭력으로 구속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검거율이 너무 낮아요. 일단. 그리고 심지어 이재현이 한번 구속됐지만 뭐 이재현은 16위급이니까 10대 재벌이 아닌데 하여튼 이재현까지 20대 재벌로 확대해봐도 이 3-4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형량이 너무 낮아요. 정몽구는 횡령 비자금으로 갇혔는데 61일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은 실제 형량이 적절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이재현, 최태원, 김승현, 정몽구까지요. 한 명도 만기 출소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사면을 받았어요. 다 병보석으로 나오니까요. 이러니까 검거율도 낮죠. 형벌도 낮죠. 얻는 이익은 대충 횡령 한번 하면 기본이 1,000억이죠. 이걸 누가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는 게 경제적인 이익이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뇌물 범죄가 끊이질 않는다. 이건 왜 그럴까요? 요거는요.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검거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뇌물 범죄를 저질렀을 때 걸리면 형량은 충분한 것 같아요. 이제 정치적 생명도 끝나고 감옥도 보내지고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검거율이 너무 낮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안 잡힌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검찰이 특검 전에 수사 초기에 우병우가 끄떡도 안 하고 출석하는데 기자를 노려본다거나 검찰 출석해서 팔짱을 태연히 끼고 있거나 이런 건 자기가 권력이 있으면 난 안 잡혀. 검거율 낮아.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계속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를 이제 조금 전에 김영민 PD님께서 말씀하셨던 선거 같은 경우인데요. 선거판에서 돈을 뿌리는 행위가 90년대까지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제가 이 90년대 얘기인데 과거에 그 지방의 어느 지역 군수 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90년대 후반입니다. 아빠 선거를 도와보면 진짜 겁난데요. 근데 뭐가 겁나냐면 돈을 무지막지하게 뿌리는데 뿌려도 표가 안 움직이면 이건 별로 겁이 안 난답니다. 근데 진짜 돈을 뿌리면 뿌리는 족족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러면 돈을 안 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돈을 뿌리면 얻는 이익이 막대하다는 겁니다. 많이 뿌릴수록 당선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술자리에서 사석에서 한 얘기입니다. 야, 완배야. 군수 한번 되잖아? 그 군에 공장이 2,000개야. 근데 명절 때 돌아다니면서 적당히 공장마다 한 100만 원씩만 받아도 20억이야. 이거 뭐 뇌물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선만 되면 선거 때 쓴 돈 다 거치고 완전히 남는 장사야. 이러니까 사람이 돈을 안 쓰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90년대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러니까 당선이라는 이익이 너무 큰데 이제 문제는 비용이죠. 돈을 뿌리면 걸릴 확률은 높아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신고도 들어가면 검거율이 엄청 높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후보자들이 왜 대놓고 돈을 뿌리느냐. 검거율은 높지만 형벌이 너무 낮은 겁니다. 걸려도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정치인들 다 돈 뿌리고 그러잖아. 뭘 그걸 가지고 벌을 내려. 그래서 대충 벌금 몇십만 원 받고 끝나죠. 돈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까 비용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익이 크므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치인들의 뇌물이나 돈 뿌리는 범죄를 예를 들었지만 뇌물은 검거율이 낮아서 돈을 뿌리는 건 형벌이 낮아서 범죄가 커집니다. 이걸 막으려면 뇌물 범죄의 경우에는 검거율을 대폭 높여야 되고요. 불법 선거는 형벌을 높여야 됩니다. 김영민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000년대 들어서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돈을 뿌린 사람은 형량을 높이는 거죠.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면 당선 무효. 받은 사람은 몇십 배로 토해내. 이러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죠. 당선 무효 형벌은 정치인에게 치명적이고 받은 사람도 몇십 배 무는 건 너무 치명적이니까 형량 때문에 많이 자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박근혜의 범죄를 보겠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 때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게 혐의가 사실이라는 걸 전제로요. 왜 저 짓을 버젓이 저질렀을까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얻는 이익이 너무 커요.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400억 원 삼성 요거지만
파고 재벌들 다 봐보면 수천억 대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얻는 이익은 확실히 컸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입장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것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 중에 검거율은요. 박근혜는 확신했을 거예요. 나는 검거되지 않을 거야. 나는 살아있는 권력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형량. 만에 하나 검거된다 해도 별일이 없을 거야. 감옥엔 가지 않을 거야. 이 두 가지를 곱해봤더니 비용은 거의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는 저 짓을 버젓이 저지를 때 작년 총선 때 새누리당 압승이 다 예상됐고요. 예. 이원 집정부제를 통해서 영구집권 음모설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입장에서는 내가 권력이 무한한데 왜 걸려? 이런 확신이 있었겠죠. 검거율이 현저하게 낮았을 거라고 기대했을 거라는 겁니다. 형량도요. 절대로 만약에 걸리더라도 높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잘못해도 자기를 지지하는 30%의 콘크리트 지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는 그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일종의 세력입니다. 추종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나를 어떻게 감옥에 넣겠어? 이런 배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검거율도 낮고 형량도 낮을 것 같다는 기대 속에서 역대 대통령 사상 가장 파렴치한 짓 중에 하나를 대놓고 한 겁니다. 여담이지만 하나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집권기에 박근혜가 저 난리를 칠 동안에도요. 국민 여론이 30% 이상 늘 박근혜를 지지했다는 사실, 최순실 게이트가 벌어지기 전에요. 예. 그게 아마 박근혜가 저 짓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동인이 됐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당연히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런 파렴치한 대통령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범죄자의 검거율을 높여야 됩니다. 물론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는 큰 의미가 있어요. 범죄자의 구속 확률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완성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다면은요. 예,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법원 앞에서 들어 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장이 떨어져야 박근혜가 감옥을 가야 그게 검거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검거율을 높였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박근혜 구속을 반대하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네. 박근혜 구속이 안 됐을 경우 저항하는 게 법치주의를 그렇죠. 위한 것이네요. 당연합니다. 예. 둘째로 형량을 높여야 됩니다. 혹시나 구속이 됐는데 나중에 어떤 정치적인 합의로 사면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소개드렸지만 미국 법원이 2008년에 금융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토프라는 나스닥 거래소 위원장한테 무려 15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요? 다시는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없도록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서 강력한 형량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법원의 의지였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침 뱉다 걸리면 벌금 10억 원이다. 이 시그널을 침 뱉고 싶은 범죄자들에게 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박근혜 범죄를 어떤 정치적인 고려 없이 고스란히 다 형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한국에는 왜 징역 100년형, 200년형 이런 거 왜 안 되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더구나 국가 통치자니까 봐줘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더 가중처벌을 해야죠. 국가 통치자가 뇌물을 받았다면요. 이렇게 형량의 강도를 높여놔야 다음 통치자가 범죄 시도를 할 확률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예. 그리고 셋째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치 지도자들에게요. 시민들이 환상을 심어줘서는 안 됩니다. 왜 버젓이 법 체계가 있고요. 형벌의 제도가 있는데 박근혜가 저 짓을 했을까요? 착각을 했던 거겠죠. 30%의 콘크리트 지지. 그리고 총선 전까지 180석을 휩쓸 것 같았던 보수층의 존재. 예. 그리고 내가 그 보수를 대표하는 박근혜, 박정희의 딸이다. 내가 범죄를 저지른들 감히 나를 잡아가겠어? 발견한들 나를 감옥에 가두겠어? 이런 착각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국민들은 언제나 집권자들에게 대해서 매섭게 비판하고요. 당신이 잘못하면 우리는 바로 돌아설 거야. 그리고 우리가 돌아서면 당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단죄를 내릴 거야. 라는 끊임없는 견제의 시그널을 시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줘야 됩니다. 근데 정치인 입장에서는 야,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무조건적으로 나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이 30%는 있는데
이렇게 믿으면 오판을 해요. 예.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불행해지는 일이 있죠. 제가 특정 정파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야권의 후보자 선출 과정을 보면 세 후보 모두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세 후보 일부 지지자들 모두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선거가 과열되면서요. 그런데 과열의 도를 조금 낮추고요. 예. 우리 시민이 해야 될 일들은 정치인들에게 나는 너를 열렬히 지지하고 사랑해. 하지만 네가 잘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견제하고 돌아설 거야. 이런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는 게 그렇죠. 정치인들의 오판을 막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말씀을 한 가지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근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박근혜한테 100년형, 200년형도 불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높은 검거율, 훨씬 더 강한 형벌이 대통령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게리 베커 교수의 범죄 경제학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이런 표현이 너무 날서서 또 격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왕의 목을 딴 그런 나라는요. 지도자가 함부로 국민들한테 까불지 못합니다. 절대 함부로 못하죠. 네. 프랑스가 바로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예. 루이 14세였나요? 루이 16세 아니었나요? 루이 16세. 역사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언제 갑자기 14세로 바뀌었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왕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이거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루이 16세 맞습니다. 예. 네. 루이 16세 죄송합니다. 네. 예. 마리 앙뚜아네트 남편. 이렇게 왕의 목을 딴 역사를 한 번씩 가져줘야 지도자가 국민을 무서워하는 거죠. 두려워하죠. 네. 무슨 실제로 목을 따자는 건 아니고 제값에 감옥 갔다 오게 하는 거. 완벽한 제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감옥에서 못 나와야 되죠. 네. 생을 거기서 마감을 해야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런 무서운 나라, 무서운 국민이 돼줘야 지도자들이 권력을 얻는 한들 더 여기서 막가면 안 되겠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경각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오늘 범죄의 경제학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너무 감사했고요. 자, 화요일 저녁 7시, 3월 28일 저녁 7시 전주시청 대강당에서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네. 저도 내려가고요. 전주시청 대강당 저녁 7시 3월 28일 화요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한기국 논평. 비선라인 7인회의 인사청탁도 거절하시며 청렴한 인사를 단행하신 단호박 외골수 박근혜 동지께서는 전두환 동지의 부인 이순자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연희동 빨간바지 이순자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이순자는 전두환 비자금 추징법을 놓고 박근혜 동지에게 격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두환 추징법은 2013년 야당 국회의원 최재성이가 발의한 악법 중의 악법이 아니던가. 하지만 이순자는 박동지가 그 법을 만든 것인 양 모함하고 있는데, 박동지가 전두환 동지를 오빠라고 부르자 경계심이 발동하여 벌인 모략 책동으로서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박근혜 동지의 취향은 확실히 대머리 쪽이 아니던가. 이순자는 박근혜 동지의 취향이 대머리 쪽임을 인정하고 수긍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순자는 박근혜 동지에게 보복할 생각으로 자살을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종북 좌파들은 마티즈를 타다 죽어도 박근혜 동지 탓, 등산을 하다 또는 컵라면을 먹다가 죽어도 박동지 탓을 하지 않던가. 경호까지 받는 이순자가 자살을 계획한 것은 앞으로 아무 이유 없이 죽어도 모두 박동지를 의심케 하려는 수작으로서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전두환 동지와 함께 살고 있는 이순자는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전두환 동지에게 5.18 훨씬 이전에 표창 받은 것만으로도 가루가 되게 까이고 있는 문재인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청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김누리 중앙대 교수의 한겨레 세상일기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입니다. 왜 위대한 민주혁명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는 이리도 허약한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한국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최대적은 약한 자다라는 아도르노의 유명한 명제는 한국 민주주의가 지닌 문제의 전곡을 찌른다. 약한 자아를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온전히 뿌리내리기 어려운 것이다. 민주주의의 최대적이 약한 자아라면 한국 교육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최대적이다. 아무리 자아가 강한 아이도 한국의 학교 체제에 발을 딛는 순간 온전한 자아를 보존하기 어렵다. 학교는 학생들을 존엄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고 점수로 줄 세워서 우열의 질서 속에 배치한다. 그럼으로써 한쪽에는 일상적인 모욕과 무시 속에서 열등감과 좌절감을 내면화한 열등생을 만들어내고, 다른 쪽에서는 턱없는 우월감과 오만한 심성을 가진 우등생을 길러낸다. 한국 교육의 최고 우등생 우병우, 김기춘, 조윤선이 민주주의의 적이 된 이유는 자명하다. 한국 교육이 민주주의의 적이기 때문이다. 오만한 학습 기계가 아니라 당당한 민주주의자를 키워낼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수월성 교육에서 민주교육으로의 대전환은 시대적 요청이다. 거기에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려있다. 교육혁명이 자기 대통령의 첫 번째 과제가 돼야 하는 이유다. 네, 김용민 브리핑 1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